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1월 27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진원책입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민주정부가 와야 될 때 두 가지 말기 증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권력의 사유화, 또 하나는 이를 막을 문지기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권력의 사유화 현상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면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절대 위법하지 않다고 강변합니다. 문지기가 사라지는 현상은 모든 절대 권력의 공통점입니다. 이래서 그 내부의 도덕 기준, 정의가 무너지면서 그에 맞추어 비판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자들 간의 유착도 벌어집니다. 이 사법부가 검찰을 장악하고 드디어는 언론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속이 썩은 과일은 겉이 멀쩡해도 먹지 못하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버려야 합니다. 결국 건강한 견제 세력, 비판 세력을 잃은 민주정부는 와해됩니다. 추미애가 친 민주주의의 조종 영운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민주화를 앞세우던 이들의 맨 끝자락 세력이 권력을 잡고 나서 민주주의가 종문을 고했다고 할까요? 씁쓸한 건 그 명분 역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지금 죽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문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몰고 흔들던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친여성향 참여연대도 경실련도 논평을 냈더군요. 참여연대 논평이 이렇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르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는 문 대통령의 침묵을 암묵적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묵시적이니 암묵적이니 하는 말이 왜 이리 많은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괴이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은 권력이 윤 총장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려 하는, 말하자면 권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일종의 변명이죠.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올해 1월 추 장관 임명 직후부터 이어진 이 막장 드라마를 방치한 것인가요? 그러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 멋대로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발표한 25일 저녁 6시 직전에야 이 사실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와대는 이런 난센스를 두고 태연히 말합니다. 문 대통령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여당 쪽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다. 참 재밌는 말이죠. 검찰개혁에 나라의 미래가 걸린 것 마냥 틈만 나면 검찰개혁을 외치고 국회까지 가서 공수처 출범을 당부하던 문 대통령입니다. 그 이런 침묵이 윤 총장을 이미 용도를 다한 사냥개로 여긴 지 오래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고사가 있죠.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 부차를 죽이자 범년은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자는 구천의 제안을 받고 몰래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재상 문종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비조진 양궁장 교토진 주구팽. 이 바퀴살새 비조를 잡고 나면 양궁 좋은 활을 감추고 그리고 교활한 토끼를 죽이고 나면 쫓는 개를 삼는다. 주구팽. 토사구팽이란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은 적폐청산이란 걸 할 때 사용했던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개가 주인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조국을 물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소태 삼킬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윤 총장이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준사법기관의 검찰이 수장이다 보니 그를 삼는 것도 남의 손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차도살인인데 그 빌린 칼이 대통령 부하인 추 장관이니 윤 총장 숙청은 누가 보더라도 문 대통령의 뜻인 게 분명해졌습니다. 어제 야당 비대위 회의장 벽엔 문 대통령이 7년 전에 트위터에 올린 글이 내걸렸습니다.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사퇴를 하게 되자 쓴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는 추 장관이 칼을 뽑기 전에 이미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스스로 막장을 감수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윤 총장은 수요일 25일 밤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심야에 전자소송 접수를 한 것입니다. 뒤이어 어제는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한 것이죠. 이 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가 여부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본안 판결로 집행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예컨대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에게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상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임기가 내년 7월인 윤 총장은 본안소송에서 이겨도 그 임기가 끝난 뒤일 터이니 재판부가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경우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길어도 앞으로 보름 만에 이 가처분 사건의 승패는 결정될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안에 나겠죠. 솔직히 말해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6개는 권력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윤 총장의 아킬레스 끈으로 생각했던 특수활동비 문제는 속 뺐더군요. 오히려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문제되었으니 얼마나 낯이 화끈거릴 일입니까? 추 장관이 큰 기대를 걸었을 윤 총장 가족 사건도 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를 불법 요양병원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윤 총장이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날 저녁에 추 장관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추 장관이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추 장관이 직접 발표한 6개 혐의는 제가 보기엔 너무 엉성합니다. 지검장 때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을 문제 삼으면 아마 선진 민주정에서도 살아남을 지검장은 없을 겁니다. 알고 보니 그나마도 단 둘이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JTBC도 유감을 표시했더군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권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25일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앞장을 섰더군요. 그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정말 놀라운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시대착오적이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뿌리 뽑아야 한다. 이 세 말만 들으면 윤 총장이 무슨 대역죄를 범했거나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국정조사를 당해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판사 사찰입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기껏 구글을 검색하거나 법조인 대강 같은 책을 뒤지면 다 나와 있는 경력 따위를 적은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정보라고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겁니까? 알려지기로는 그건 중요사건 재판부가 결정되면 총장에게 올리는 의례적인 보고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보고서를 대검 근무 때 작성한 고양지청 성상욱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도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윤 총장 거취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를 무리하게 이끌었던 윤석열 총장이 이제 판사 사찰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칼을 맞을 판이니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판사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앞장섰더군요. 그러자 강제수사니 특별수사니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적폐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이 상생하였다.
어쩌다 정권이 1등 공실의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적폐 검찰이 됐습니까? 그동안 특검을 해도 모자랄 사건들,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이런 대형 사건들엔 특검이니 특별수사니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 특별수사를 해야 한다고 벌떼처럼 들고 일었으니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선웃음이 나오는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당장 서울고검에 항구되어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른바 황제복무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이 의혹을 제기해온 사건입니다. 진정 특별수사가 필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아닌가요? 이 판에 추 장관은 일을 더욱 키웠습니다. 검사들이 반발이 이미 겁난 수준인데 대검 감찰부가 25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컴퓨터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한지붕 두 가족이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해서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전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 보고서라고 하는군요. 문제의 판사 사찰 보고서입니다. 잠깐 동안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김미리 부장 판사를 불법 사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지는데 대검 근무 때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아까 말씀드린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언론에서 언급되는 김모 판사가 아니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 구성원 중에 A 판사가 무리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경우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하는군요. 결국 윤 총장 변호인이 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솔직히 별것 아니더군요.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판사들의 성향과 경력 등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이런 문서를 두고 판사 사찰이라고 한 추 장관도 웃기지만 그에 동조하는 언론과 일부 검사들은 도대체 별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 이러자 추 장관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26일 저녁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대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고지했습니다. 그 전에 오전에는 12월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과 함께 윤 총장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심리와 상관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강렬한 의지 표명입니다. 그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니 결론은 뻔하죠. 문자 그대로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가장 난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석열 총장이야 이제 어차피 정권과 척을 졌습니다. 그럼 맞을수록 맷집이 생기고 거물이 되니 이 상황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난감한 쪽은 문 대통령이겠죠. 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팽목항에 가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두고 고맙다고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진정 빚을 졌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가요? 그래서 영순위로 검찰총장에 앉힌 뒤에 우리 윤 총장이라고 불렀겠죠. 그럼 문 대통령이 이제 암묵적으로 윤 총장 제거를 승인했는데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을 특별한 죄책 없이 해임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게다가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거나 여론이 윤석열 찍어내기로 쏠리게 되면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 칼은 추 장관이 휘둘렸지만 그 부담은 오롯이 문 대통령 몫이 된 겁니다. 그래서 권력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는 수순이었는데 추 장관이 너무 세게 나갔다. 이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란은 이제 피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시작됐습니다. 테이프는 윤 총장이 있는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끊었습니다. 검찰 연구관 28명은 윤 총장 직무배제 이튿날인 25일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한 조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평검사들인 검찰 연구관들은 회의를 연 뒤에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총장직을 수용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말하며 검찰이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일치된 입장이라며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다. 어제는 검찰 간부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 회의도 열렸습니다. 어제는 전국 고검장들, 대검 중앙 간부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후에는 일선 검사장 17명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장을 비롯한 전국의 일선 검사장들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김우건 북부지검장은 오후 1시쯤 검찰 내부망에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제가 정리한 요지입니다. 이 입장문 서명에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딱 3명이 불참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은 다시 대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24일 집무실을 떠나기 직전에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나는 곧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입니다. 헌정사상 직무가 배제된 첫 검찰총장이 됐지만 그게 영광의 상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설사 그가 다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내쳐진 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그가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 공동체니 하는 새 판례를 낳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 면죄부를 받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정치와 검찰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면서도 그걸 막으려다 권력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부세 폭탄을 떨어뜨린 하루 뒤인 25일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김종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겠죠. 야당은 3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로 그치는 세금보다 조금 적은 돈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사실 애초부터 지도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어떻든 556조나 되는 내년도 슈퍼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세금 폭탄을 맞는 부자들은 소수일 테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다수일 테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빚은 모두가 가난해진 뒤에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지금까지 지른책이었습니다.